올해 백서에도 16년째 이어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에 내놓는 외교백서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거리를 두며 기술했습니다. 기술 순서에서 과거 두 번째이던 한국을 네 번째로 기술했고, 작년에는 방위성 자위도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포함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최근 또다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는 6일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위한 계몽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문서를 만들고 여론전을 펴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일각에서는 해병대를 배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독도란 작은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이든 독도경비대든지 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정하고 도발하면 사실상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부로 공격해온다면 한해 간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유사시 군대가 급히 투입되고 사전에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동항과 울릉공항입니다. 사동항은 2011년부터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이곳으로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함이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동항은 그동안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5시간 50분이 걸리던 것을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함정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었던 시간을 이제는 30분이나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0인승 항공기 6대가 이착륙할 수 있고 현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 제한적으로 헬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가 뜨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며 민간공항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교통의 불편함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현재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 수가 80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불침항모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 근처 상공에서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중전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우리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대구국제공항이나 강릉공항에서 전투기를 발진해야 하는데 울릉도나 독도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서 발진이 가능한 일본 항공자위대나 원산 비행장에서 발진이 가능한 북한의 공군의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도의 지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다면 공중에서 우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가 여유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군수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이익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차후에 도입될 한국형 경항모가 F-35B를 탑재하고 동해상에서 작전할 때 울릉공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군사기지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는 사동항 울릉공항을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고 여객기나 대형 여객선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전세계에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도 독도에 대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SBS 올인이 방영됐었고 이로 인해 허준호는 많은 일본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일본 기자에게 작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허준호에게 독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었지만 허준호는 기자 앞으로 걸어가 취재 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낚아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허준호의 기습 행동에 일본 기자는 당황했고 주변 분위기에 압도돼 곧바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허준호의 행동은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탈북청년 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곡 그날에를 함께 불렀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여 탈북청년 합창단원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승철에게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이승철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이승철은 공항 측에 항의했고 심리실로 데려가 이유를 물었더니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독도에서 통일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이승철은 오히려 독도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며 그날의 음원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승철은 자신은 앞으로 일본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제게 독도 지킴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본 정부는 역사나 영토 발언을 한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입국해 활동하지 않더라도 독도 관련 발언을 했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 수출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설 레터워크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배우 채모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일본 시장에서 철퇴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외주 제작사 대표는 일본 측 에이전트에 문의했을 때 일본 시장에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연예인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반일 연예인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2년 8월 광복을 앞두고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배우 송혜국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일본에서 방송 6일을 앞두고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드러낸 한국 스타들의 자국 내 활동을 제약하며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3년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의 독도 발언도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자 샘 해밍턴은 한 방송에 나와 한숨을 내쉬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역시 호주형, 샘 해밍턴 독도 발언 감동이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일본 보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거의 일본의 한국 발목 잡기 방해 작전이 원인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일본을 응징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일본의 구시대적 한국 다루기와 이제 자타공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의 정면 충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G7 한국 가입, WTO 제소, WTO 총장 선거, 유네스코 군함도 문제 등으로 유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계획을 입안했다.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에 대해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 사무총장에게 요구되는 여러 자질이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국의 동향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 꼬집어 반대한다는 말만 없지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한편 수출 규제 문제는 WTO에 제소하여 분쟁 해결 기구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한국의 국제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매도하더니 어차피 WTO 결과는 몇 년 뒤 나온다는 등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온다면 한일 간 WTO 제소 문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사무총장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문제만 아니고 한국이 무역 질서를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7만큼 훨씬 강력하게 저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한국의 국제기구 총장 선출에 반대를 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을 위해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순방에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반 총장을 동행시켰고, 프랑스어를 못한다고 반대하던 프랑스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도 만들어주는 등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의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계속해서 반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표가 상임이사국에서 나왔다면 총장 선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안보리 투표까지 가서 찬성 14, 기권 1로 반대표가 기권으로 바뀌면서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이슈인 존 볼턴이 2008년 당시 유엔 미국 대사였는데 그때도 이 인간은 책을 냅니다. 부업이 책 써서 돈 벌기인 듯하네요. 어쨌든 그는 책에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로 일본을 지목합니다. 당시 미국은 애초부터 반 총장을 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대표가 나오자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을 의심했고, 그가 유엔 주재 일본 대사를 찾아가 입장을 바꿀 것을 설득하자 다음 투표에서 그 반대표가 기권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그때도 약간 신뢰가 없었는지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그래도 반대표를 던질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한일 관계를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 국빈 방문하면서 특유의 소탈함으로 아무 격식 없이 일본 TV에까지 나와서 일본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였고, 가장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나라로 일본이 먼저 그 다음 중국, 미국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돌아온 것은 주한 일본 대사가 느닷없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고 정부, 의회, 언론 등이 모두 나서 독도 문제를 정면 거론하며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짓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관한 한 간혹 극우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망언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정면 대응은 하지 않았었는데, 일본은 선의를 보이니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것이죠. 어쨌든 유명해 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됐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제무역의 개방성을 주장했었고, 영향력이 큰 유럽 국가들이 우호적일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아일랜드 출신의 피로건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29일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호재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유엔 산하기구에서의 영향력도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WHO의 트럼프와 중국이 분담금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WTO는 많이 내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 규모에 따라 분담금도 정해지는데 해마다 무역 비중이 줄어든 일본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돌아가며 맞는 분위기에서도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몽골 등의 국가에 돈을 퍼부어서 지들이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습성이 있으니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이 G7 WTO 총장 선거 등에 저리 행동하는 이유로 일본 지지통신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 등 고위직에 일본인이 없어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일본은 그래서 아예 국가안보국에서 신설된 경제팀이 국제기구 수장을 맡을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국제기구 수장도 그 일본 전설의 일군들처럼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일본이 최근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는 하나의 논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반에 G7 한국 가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러시아를 이용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반대하는 이유는 크림반도를 무담 침범한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을 암시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디스하는 논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논리는 강제노동 등을 명시하기로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군함도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워딩 그대로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절차상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이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이 말하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수출 규제 역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WTO 제소조차 응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부당함이라고 주요국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은 이어나온 한국의 G7 반대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친북 성향, 친중 성향이 기존의 G7 국가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미국에 비밀리에 전달했는데 대중국 수출 규모가 프랑스, 이탈리아 합한 것에 3배나 되는 독일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은 어쩔 것이며 일본 자신들도 그렇게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애걸복걸하는 등의 모습은 쏙 빼고 무엇으로 한국이 G7에 안 들 정도로 친중이라는지 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부족하고 어떻게든 G7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곳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얘기하며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일본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의 색깔론도 일본이 원조가 아닐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네요. 일본의 이런 억지를 미국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남북,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야치 쇼타로와 아베가 극렬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처럼 과연 이게 또 먹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익명이지만 그동안 절제되고 외교적 예의를 지키는 발언 위주로 해온 한국에서 이런 사이다스러운 발언을 하다니 이 사람들도 연상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최근 트럼프가 중국에 중국 대변인 외교관들이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막말을 쏟아내는 것도 그렇고 일본만 해도 외교관을 넘어서 최고의 총리까지 했던 이 인간은 한국에서 난민이 오면 쏴버려야 한다. 한국과 통화수화풀을 하면 한국은 그 돈도 떼먹을 거다. 일본 국민 수준을 한국과 같은 취급 말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수시로 하기도 하죠. 이 사람 말고도